3장 공동지능이 되기 위한 3가지 원칙. 원칙 1.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법적, 윤리적 장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행하는 모든 작업에 AI를 초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실험에 나가다 보면 AI의 도움이 만족스러울 때도, 답답할 때도, 쓸모없을 때도, 마음이 초조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AI와 늘 함께하는 것이 그저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AI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아두면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AI가 범용 기술임을 고려하면 그 가치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설명서나 지침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나와 공동저자들이 AI의 들쭉날쭉한 경계라고 이름 붙인 현상이다. 요새의 성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성벽의 일부나 망루는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반대로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여기서 요새의 성곽이 AI의 능력을 상징하며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더 어려운 작업을 뜻한다. 성곽 안쪽의 모든 작업은 AI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성곽 바깥쪽의 작업은 AI가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이 성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는 중앙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난도가 비슷해 보이는 과제들이 실제로는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에 따로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네트를 짓는 것과 정확히 50단어로 이루어진 시를 짓는 작업이 그렇다. LLM은 소네트를 능숙하게 지어내지만 정확히 50단어로 구성된 시는 잘 만들지 못한다. 단어가 아닌 토큰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50개보다 많거나 적은 단어의 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작업은 LLM에게 쉬운 반면 기초 수학처럼 평범한 프로그램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작업은 어려워한다. 결국 요새의 성곽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일일이 실험을 해봐야 한다. 이러한 실험은 당신이 잘 아는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당신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혁신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에서 비롯된다. 조직과 기업으로서는 혁신에 큰 비용이 들지만 개인으로서는 혁신에 드는 비용에 부담이 별로 없다. 혁신은 시행착오에서 비롯된다. 마케팅 전문가가 설득력 있는 카피를 쓰도록 도와주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시제품을 만들고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제대로 된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는 늘 하던 대로 카피를 쓰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기만 하면 된다. 팀원을 고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AI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AI의 미묘한 차이, 한계, 능력을 잘 이해하는 사용자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용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때가 많다. AI를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게다가 AI의 유용함은 이 책의 뒤에서 살펴볼 업무 과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I의 이질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편향 대부분은 우리의 사고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공적이고 기이한 공동지능이 생겼다. AI는 사고 과정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택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AI가 생성한 글이 우리를 설득하고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말에 비웃음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가족, 학생, 공동연구원, 대학에 대한 책임으로 무척 바쁜 와중에 그것도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집필을 시작하기는 힘들었지만 내가 집필을 주저하는 원인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편향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려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내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AI는 이런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나는 LLM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입력했다. 생성형 AI에 관한 책을 쓰면 어떨지 고민해왔는데 너무 바빠서 이런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싶지가 않아. 책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내 결정을 디폴트 옵션이 아닌 손실로 재구성해 줄래? 논리를 아주 생생한 틀로 구성해서 제시해줘.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당신은 생성형 AI에 대해 이 세상에 밝힐 횃불을 들고 혁신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며 불을 밝히기 기다리고 있었지만 횃불은 끝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쁜 일상의 속삭임에 횃불을 꺼버렸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세상의 손실이 아니라 당신의 손실이었습니다. 이크. 어서 책 쓰기를 마무리해야겠다. 위 답변에서 AI는 실패를 손실로 재구성한 훌륭한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AI의 강점이나 약점이 우리 각자의 강점이나 약점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상당한 자산이 된다. AI를 활용해 사고와 접근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면 인간의 머리로는 떠올리기 힘든 혁신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AI의 들쭉날쭉한 경계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AI의 강점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파악하게 된다. 일상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AI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 대단히 소중한 지식이다. LLM에 익숙해질수록 LLM의 장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직업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미리 파악하여 인간과 AI의 매끄러운 통합을 요구하는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된다. AI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때로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첫 번째로 우려할 만한 문제는 데이터의 비밀보호 문제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대기업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AI 학습에 대한 우려까지 이어진다. 사실 대부분의 최신 LLM은 우리가 건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지 않는다. 사전 학습이 이미 오래전에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가 향후의 학습에 사용되거나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의 미세 조정에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나중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규모가 큰 AI 기업 중 일부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모드를 만들어서 이를 해결했으며 일부는 건강 데이터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약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는 결국 사용자가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려할 만한 문제는 의존성이다. AI의 도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기계에 일을 맡기면 인간의 중요한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를테면 계산기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수학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기술은 우리를 약화하기보다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계산기가 나온 덕분에 우리는 고도의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AI에도 이와 비슷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AI에 무분별하게 의사결정을 맡기면 인간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인간이 계속 주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AI를 버팀목이 아니라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5장 창작가로서의 AI 자동화된 창의성 자동화의 역사를 고려하면 AI가 제일 먼저 두각을 나타내는 작업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분석적인 일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증기기관에서 로봇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중요한 신기술이 도입될 때 가장 먼저 자동화됐던 것은 그런 분야의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AI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LLM은 글쓰기에 뛰어나지만 그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기술은 그림, 음악, 동영상 생성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견지에서 연구원들은 AI의 물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마음이 불편해진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계인 AI가 어떻게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색다름과 독창성을 자주 혼돈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에 기초한다.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있어 재조합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획기적인 발견은 거리가 멀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을 연결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정비공으로서의 경험과 새의 비행을 관찰한 결과를 조합했다. 그 결과 날개를 휘어지게 만듦으로써 균형을 잡고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구상했다.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도 새의 날개를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도 비행기를 만들려고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연결성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었다. 여러 분야의 이질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거기에 약간의 무작위성을 더한다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LLM은 연결기계다. 인간에게는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면서 학습한다. 여기에 결과물에 반영하는 무작위성이 더해지면 혁신을 낳는 강력한 도구가 탄생한다. AI는 앞에 나온 단어가 아무리 이상해도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토큰을 찾아 문장을 생성한다. 그러니 AI가 새로운 발상을 쉽게 생각해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8장 코치로서의 AI AI 시대의 전문성 습득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분야를 통달하려면 암기, 꼼꼼한 기술 습득,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올 AI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 분야에서 기본 역량이 초보자보다 뛰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GPT-4가 임상추론 수업 기말고사에서 의대 1, 2학년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 기술을 AI에게 위임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의사들로서는 단순히 의료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의료 서비스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일을 더 원할 테니 말이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든 자료를 검색해서 알아내든 똑같은 것이 아닐까? 문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통해 추론하며 AI의 결과물을 평가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생과 교실에 관한 지식과 가르칠 내용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 교육자는 AI가 작성한 강의 계획서나
AI가 만든 시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 설계 원칙과 건축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건축가는 AI가 제안한 건축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인체 해부학과 질병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이 있는 노련한 의사는 AI가 내놓은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검토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AI가 업무를 보조하는 켄타우로스나 사이보그 역할에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키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에게는 AI의 처리 과정을 감독할 인간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우선 기반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여러 기억 체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작업 기억은 뇌의 문제 해결 중추이자 정신적인 작업 공간이다. 우리는 작업 기억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 장기 기억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또한 작업 기억은 학습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업 기억은 용량과 지속 시간이 제한적인데, 성인의 작업 기억 평균 용량은 한 번에 3가지에서 5가지이며 각각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 미만이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작업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부터 무제한으로 지식과 절차를 회상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따라서 작업 기억이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는 한계가 있지만, 이미 학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다룰 때는 이만한 제한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정보, 그것도 많은 양의 관련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우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다음에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연습의 양이 아니다. 당신이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시간은 마법의 기준점이 아니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손이 발견했듯 연습의 유형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는데, 이는 단순히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 의식적인 연습을 진행하려면 진지하게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난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붙이는 코치나 교사 또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 피아노를 예로 들어보자.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소피이고 다른 한 명은 나옴이라고 가정하자. 소피는 오후 내내 익숙한 곡을 반복해서 연주하며 연습한다. 반복하면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연달아 연습하기도 한다. 소피는 이 곡을 연주하는 실력이 늘수록 성취감을 느낀다. 반면 나오미는 노련한 피아노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습한다. 음계 연습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곡으로 넘어간다. 나오미가 실수를 하면 선생님은 그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녀의 실수를 지적한다. 나오미는 곡에서 특히 까다로운 부분을 통달하거나 특정 구절에서 속도와 민첩성을 키우는 등 주기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다. 나오미는 실력이 향상될수록 성취해야 하는 과제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소피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두 학생이 연습 시간이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미가 기술, 정확성, 테크닉 면에서 소피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반복과 의식적인 연습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도전, 피드백, 점진적 발전이라는 요소를 갖춘 나오미의 훈련 방식이 진정한 전문성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습은 꽤 어렵다. 계획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적절한 조언을 줄 코치도 있어야 한다. 훌륭한 코치를 찾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그들도 각자의 능력으로 숙련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의식적인 연습에 필요한 적절한 코칭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 AI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연습 체계를 만들지도 모른다. 3장. 공동지능이 되기 위한 3가지 원칙. 원칙 1. 작업할 때 항상 AI를 초대한다.
법적, 윤리적 장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행하는 모든 작업에 AI를 초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실험에 나가다 보면 AI의 도움이 만족스러울 때도, 답답할 때도, 쓸모없을 때도, 마음이 초조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AI와 늘 함께하는 것이 그저 도움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AI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아두면 AI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AI가 범용 기술임을 고려하면 그 가치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설명서나 지침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나와 공동저자들이 AI의 들쭉날쭉한 경계라고 이름 붙인 현상이다. 요새의 성곽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성벽의 일부나 망루는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반대로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여기서 요새의 성곽이 AI의 능력을 상징하며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더 어려운 작업을 뜻한다. 성곽 안쪽의 모든 작업은 AI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성곽 바깥쪽의 작업은 AI가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이 성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는 중앙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난도가 비슷해 보이는 과제들이 실제로는 성곽의 안쪽과 바깥쪽에 따로 위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네트를 짓는 것과 정확히 50단어로 이루어진 시를 짓는 작업이 그렇다. LLM은 소네트를 능숙하게 지어내지만 정확히 50단어로 구성된 시는 잘 만들지 못한다. 단어가 아닌 토큰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50개보다 많거나 적은 단어의 시를 작성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작업은 LLM에게 쉬운 반면 기초 수학처럼 평범한 프로그램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작업은 어려워한다. 결국 요새의 성곽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일일이 실험을 해봐야 한다. 이러한 실험은 당신이 잘 아는 업무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바로 당신이 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혁신에 관한 근본적인 진리에서 비롯된다. 조직과 기업으로서는 혁신에 큰 비용이 들지만 개인으로서는 혁신에 드는 비용에 부담이 별로 없다. 혁신은 시행착오에서 비롯된다. 마케팅 전문가가 설득력 있는 카피를 쓰도록 도와주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은 시제품을 만들고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제대로 된 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마케팅 전문가는 늘 하던 대로 카피를 쓰면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때까지 AI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기만 하면 된다. 팀원을 고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 AI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AI의 미묘한 차이, 한계, 능력을 잘 이해하는 사용자는 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사용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때가 많다. AI를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게다가 AI의 유용함은 이 책의 뒤에서 살펴볼 업무 과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AI의 이질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편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편향 대부분은 우리의 사고가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제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공적이고 기이한 공동지능이 생겼다. AI는 사고 과정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AI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선택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향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AI가 생성한 글이 우리를 설득하고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말에 비웃음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가족, 학생, 공동연구원, 대학에 대한 책임으로 무척 바쁜 와중에 그것도 촉박한 일정 속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 집필을 시작하기는 힘들었지만 내가 집필을 주저하는 원인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편향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려면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잃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금부터 내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AI는 이런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 나는 LLM 프롬프트 창에 이렇게 입력했다. 생성형 AI에 관한 책을 쓰면 어떨지 고민해왔는데 너무 바빠서 이런 부담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싶지가 않아. 책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내 결정을 디폴트 옵션이 아닌 손실로 재구성해줄래? 논리를 아주 생생한 틀로 구성해서 제시해줘.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당신은 생성형 AI에 대해 이 세상에 밝힐 횃불을 들고 혁신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며 불을 밝히기 기다리고 있었지만 횃불은 끝내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바쁜 일상의 속삭임에 횃불을 꺼버렸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세상의 손실이 아니라 당신의 손실이었습니다. 이크, 어서 책 쓰기를 마무리해야겠다. 위 답변에서 AI는 실패를 손실로 재구성한 훌륭한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AI의 강점이나 약점이 우리 각자의 강점이나 약점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것은 오히려 상당한 자산이 된다. AI를 활용해 사고와 접근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면 인간의 머리로는 떠올리기 힘든 혁신적인 해결책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AI의 들쭉날쭉한 경계를 파악하면서 우리는 AI의 강점만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파악하게 된다. 일상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것은 AI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이 시대에 대단히 소중한 지식이다. LLM에 익숙해질수록 LLM의 장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직업에 미칠 잠재적 위협을 미리 파악하여 인간과 AI의 매끄러운 통합을 요구하는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된다. AI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다. 때로는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첫 번째로 우려할 만한 문제는 데이터의 비밀보호 문제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대기업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를 넘어 AI 학습에 대한 노력까지 이어진다. 사실 대부분의 최신 LLM은 우리가 건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지 않는다. 사전 학습이 이미 오래전에 완료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데이터가 향후의 학습에 사용되거나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의 미세 조정에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전송한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나중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재현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규모가 큰 AI 기업 중 일부는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비공개 모드를 만들어서 이를 해결했으며 일부는 건강 데이터에 적용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약을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는 결국 사용자가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려할 만한 문제는 의존성이다. AI의 도움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기계에 이를 맡기면 인간의 중요한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를테면 계산기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수학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기술은 우리를 약화하기보다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계산기가 나온 덕분에 우리는 고도의 계산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AI에도 이와 비슷한 잠재력이 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AI에 무분별하게 의사결정을 맡기면 인간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인간이 계속 주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다. AI를 버팀목이 아니라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5장) 창작가로서의 AI. 자동화된 창의성. 자동화의 역사를 고려하면 AI가 제일 먼저 두각을 나타내는 작업은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분석적인 일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증기기관에서 로봇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중요한 신기술이 도입될 때 가장 먼저 자동화됐던 것은 그런 분야의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AI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LLM은 글쓰기에 뛰어나지만 그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 기술은 그림, 음악, 동영상 생성을 포함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견지에서 연구원들은 AI의 물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마음이 불편해진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계인 AI가 어떻게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색다름과 독창성을 자주 혼돈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개념에 기초한다. 혁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있어 재조합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획기적인 발견은 거리가 멀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개념을 연결할 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정비공으로서의 경험과 새의 비행을 관찰한 결과를 조합했다. 그 결과 날개를 휘어지게 만듦으로써 균형을 잡고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를 구상했다.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를 발명한 사람도 새의 날개를 처음으로 관찰한 사람도 비행기를 만들려고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도 아니었다. 대신 그들은 이러한 개념들 사이의 연결성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었다. 여러 분야의 이질적인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거기에 약간의 무작위성을 더한다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 LLM은 연결기계다. 인간에게는 관련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 토큰들 사이의 관계를 생성하면서 학습한다. 여기에 결과물에 반영하는 무작위성이 더해지면 혁신을 낳는 강력한 도구가 탄생한다. AI는 앞에 나온 단어가 아무리 이상해도 다음에 올 가능성이 높은 토큰을 찾아 문장을 생성한다. 그러니 AI가 새로운 발상을 쉽게 생각해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8장) 코치로서의 AI. AI 시대의 전문성 습득.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 분야를 통달하려면 암기, 꼼꼼한 기술 습득,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올 AI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 분야에서 기본 역량이 초보자보다 뛰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GPT-4가 임상추론 수업 기말고사에서 의대 1, 2학년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 기술을 AI에게 위임하고 싶은 의혹이 들 수도 있다. 의사들로서는 단순히 의료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의료 서비스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일을 더 원할 테니 말이다.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두든 자료를 검색해서 알아내든 똑같은 것이 아닐까? 문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제를 통해 추론하며 AI의 결과물을 평가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생과 교실에 관한 지식과 가르칠 내용에 관한 지식을 갖춘 전문 교육자는 AI가 작성한 강의 계획서나 AI가 만든 시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다. 설계 원칙과 건축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건축가는 AI가 제안한 건축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인체 해부학과 질병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이 있는 노련한 의사는 AI가 내놓은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검토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 AI가 업무를 보조하는 켄타우로스나 사이보그 역할에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키워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에게는 AI의 처리 과정을 감독할 인간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성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우선 기반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여러 기억 체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작업 기억은 뇌의 문제 해결 중추이자 정신적인 작업 공간이다. 우리는 작업 기억에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 장기 기억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또한 작업 기억은 학습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업 기억은 용량과 지속 시간이 제한적인데 성인의 작업 기억 평균 용량은 한 번에 3가지에서 5가지이며 각각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 미만이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작업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부터 무제한으로 지식과 절차를 회상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따라서 작업 기억이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는 한계가 있지만 이미 학습해서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다룰 때는 이만한 제한이 사라진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정보, 그것도 많은 양의 관련 정보가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우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다음에는 연습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연습의 양이 아니다. 당신이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만 시간은 마법의 기준점이 아니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손이 발견했듯 연습의 유형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는데 이는 단순히 여러 번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이다. 의식적인 연습을 진행하려면 진지하게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난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 세심하게 지도하면서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붙이는 코치나 교사 또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 피아노를 예로 들어보자.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소피이고 다른 한 명은 나옴이라고 가정하자. 소피는 오후 내내 익숙한 곡을 반복해서 연주하며 연습한다. 반복하면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고 한 번에 몇 시간씩 연달아 연습하기도 한다. 소피는 이 곡을 연주하는 실력이 늘수록 성취감을 느낀다. 반면 나오미는 노련한 피아노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습한다. 음계 연습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어려운 곡으로 넘어간다. 나오미가 실수를 하면 선생님은 그녀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녀의 실수를 지적한다. 나오미는 곡에서 특히 까다로운 부분을 통달하거나 특정 구절에서 속도와 민첩성을 키우는 등 주기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한다. 나오미는 실력이 향상될수록 성취해야 하는 과제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이 소피보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하지만 두 학생이 연습 시간이 같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오미가 기술, 정확성, 테크닉 면에서 소피를 능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 반복과 의식적인 연습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 도전, 피드백, 점진적 발전이라는 요소를 갖춘 나오미의 훈련 방식이 진정한 전문성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습은 꽤 어렵다. 계획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과 적절한 조언을 줄 코치도 있어야 한다. 훌륭한 코치를 찾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그들도 각자의 능력으로 숙련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 의식적인 연습에 필요한 적절한 코칭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 AI는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연습 체계를 만들지도 모른다.